과학이 궁금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으로 파헤치는 과학뉴스, 햇살이 있는 과학뉴스입니다. 오늘은 과학뉴스 첫 특집 시간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특집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주제가 특집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주제거든요. 오늘은 모든 국민 여러분이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았을 누리호 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리호 2차 발사라서 특집 2편 준비했고요. 패널도 2명으로 준비했습니다. 기계박사 유만선 연구관님과 자팍다식 고준현 사무관님 모시고 이번 2차 발사는 1차 발사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중점으로 누리호에 관한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구관님 우선 누리호 1차 발사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리호 1차 발사 당시 위성 모사체가 정해진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서 미완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1차 발사 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누리호는 총 3단 로켓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1단 성공했고, 단분리도 성공했고, 2단 착화도 성공했고, 또 단분리도 성공했고, 이제 마지막 3단 부분이 남았었는데 3단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를 갖다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거죠. 근데 이제 3단, 그러면 3단 로켓도 뭐 말 그대로 액체 연료를 쓰는 그런 액체 로켓이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보면은 연료가 있고 산화제가 있고요. 로켓이란 건 그 산화제와 연료를 잘 섞어가지고 불태워서 앞으로 나가는 뭐 그런 물체인데 산화제 탱크 속에 있던 산화제를 연소기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기 위해서는 그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당연히. 뭐 용기에다 넣어놨으니까. 그죠? 3단 같은 경우는 산화제 탱크 속에 그 헬륨 탱크를, 조그만 헬륨 탱크를 하나 넣어가지고 그 헬륨 탱크에서 헬륨을 분출함으로써 안에 압력을 가압해가지고 연소기 안으로 이렇게 그 산화제를 집어넣는 뭐 그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륨 탱크가 있었는데 헬륨 탱크를 산화제 탱크 속에다가 고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정된 그 구조물이 일정한 중력 하에서 잘 견디게 설계를 잘 해놨는데 여기서 간과했던 게 그 로켓이 가속되면서요. 가속되면서 실은 예상보다 더 심한 부력, 뭐 힘을 더 받게 되고 그 구조물이 그걸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약간 뭐 파괴가 됐든지 파손이 돼서 헬륨 탱크가 고정부에서 탈거가 되면서 그 산화제 탱크 속에서 이렇게 떠다니다가 산화제 벽을 쳤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그렇게 분석 결과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산화제들이 이렇게 누출이 발생되면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그 연소를 하는데 되게 빨리 불이 꺼져버렸다.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실패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단 산화제 탱크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네. 2차 발사 때는 이에 대한 보완 조치가 좀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네네. 2차 발사 때는 어떤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을까요? 원인 분석이 그렇게 됐고, 그 헬륨 탱크가 고정부에서 탈거할 정도로 고정부가 지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고정부의 설계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다 높은 부력 하에서도 그 헬륨 탱크를 잘 잡을 수 있게. 두 번째는 산화제 탱크 두께도 조금은 변화를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충격에서도 설사 탈거가 일어나더라도 쉽게 깨지지 않게 그렇게 그 산화제 탱크 두께를 변화를 줬다.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무관님, 그리고 이제 네. 한 가지 또 크게 1차 발사 때와 달라졌던 게 이제 위성 모사체만 실었던 1차 발사 때와 다르게 이번 2차 발사 때는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함께 발사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이제 현재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발사체를 새로 다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동시에 그리고 개발도 하고 발사도 해야 되는데 총 2번 시험 발사를 하고요. 1번 본 발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험 발사하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발사가 실패할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굉장히 위성도 비싸거든요. 이 비싼 위성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최초로 발사체 사업을 했던 게 이제 나로우인데 나로우도 1차, 2차 발사 때 실제 과학기술 위성을 실었었습니다. 2의 2BO를 탑재를 했었었는데 사실 아쉽게 발사가 실패했었잖아요. 그러다면서 함께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누리호도 이제 처음 쏘는 발사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발사 실패 위험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능이 거의 없는 위성, 모사체라고 부르는데 더미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위성 모형 같은 거죠. 그걸 실었었고요.
근데 요번에 2차 발사잖아요. 2차 발사도 시험 발사긴 하지만 조금 더 나가야 되잖아요. 조금 더 나가서 한 10% 정도만 일부 위성 기능을 하는 걸 탑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리호는 나중에는 이제 1.5톤까지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162.5kg, 그러니까 성능 검증용 위성을 딱 탑재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B는 한 1.3톤 정도 되는 건 위성 모형을 또 싣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특이하게도 국내 4개 대학이 만든 큐브 위성이 있어요. 큐브 위성 4기를 싣고요. 우리나라 달 탐사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발열 전지하고 고속으로 자세를 제어하는 이제 제어 모멘트 자이로라고 있어요. 그거 하고 그리고 뭐 안테나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촬영할 수 있는 영상 촬영 장치 등 이게 다 나중에 우주 핵심 기술들이거든요.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탑재체를 거기다 또 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요번에 발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본 발사가 이번에 성공을 하면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더 무겁고 더 비싼 과학위성을 실을 수 있는지 요번에 검증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아, 이게 단순하게 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렇죠. 탑재체가 함께 이제 포함이 되어 있던 거였네요. 맞습니다. 아까 그 성능 검증 위성이 4개의 큐브 위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큐브 위성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렇게 4개가 순서대로 사출이 되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보통 이제 위성이라고 하면요, 이제 무게가 몇 톤 되는 중대형 위성부터 좀 작은 소형 위성까지 다양한데요. 큐브 위성의 이름만 들어도 좀 큐브 조그마할 것 같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한 10cm 이하 정도 되고요. 무게도 한 1.3kg 이하인 아주 조그만 위성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위성보다 이제 작다 보니까 디자인도 되게 간소한 데다가 이게 은근히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행히 비용도 싸겠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를 발사체에 실어서 이제 발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번에 실린 이제 위성들은 2019년에 큐브 위성 경진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입상한 국내 4개 대학들이 있습니다. 조선대,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학생들이 이제 개발한 큐브 위성이거든요. 요거를 이번에 성능 검증 위성 보시면 측면에 장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발사를 하게 되고요. 큐브 위성이 이제 각자 장치들이 조금씩 기능이 다른데 대부분 뭐 대기 관측이라든지 미세먼지 관측, 재난 관측 같이 이런 임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과학 기술 관련, 과학적인 임무들을 띄게 됩니다. 근데 성능 검증 위성이 이제 사실은 처음에 발사를 해서 이제 궤도에 성공적으로 딱 오르게 되면요, 이제 어느 정도 7일쯤 되면 이제 자세가 안정됐다고 보거든요. 그때 이제 이틀에 하나씩 순서대로 4개의 큐브 위성을 천천히 사출, 그러니까 분리를 하게 됩니다. 탁탁 분리를 하는데 이때 재밌는 게 이제 사출 장면을 위성의 카메라로 볼 수가 있대요. 아까 위성 카메라를 우리가 싣고 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출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위성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얘도 자세가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다시 안정화를 해가면서 또 2일 후에 하나를 더 쏘고 하나를 또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무관님과 이제 연구관님 덕분에 이제 2차 발사 때는 1차 발사와 뭐가 바뀌었는지 이제 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제 누리호 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앞으로 발사 계획이 또 추가로 있나요? 설계 디자인이 조금 바뀌는 거는 누리호는 이제 3단 로켓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는 좀 더 효율이 높은 엔진을 적용해서 2단만으로도 우주에다가 그 무게가 있는 물체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될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지금 누리호 같은 경우는 로켓의 1단 로켓, 그러니까 가장 모든 몸집을 들고 올라가는 그 무게가 내하 중에 한 300톤 정도가 돼요. 75톤급 엔진 4개가 들어가서 클러스터링으로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500톤급, 그러니까 지금보다 200톤급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엔진을 적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료와 산화제를 그 통에서부터 펌프질을 해서 빼낸다고 했잖아요. 그 연소기로. 근데 그게 개방형 터보 펌프 방식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누리호가 발사할 때, 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옆에서 이렇게 검은색 연기가 이렇게 막 나가는 게 오작동이 아니고 그 펌프, 그러니까 연료통이나 산화제통에서 펌프질을 해서 그 물체,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기로 넣기 위해서 펌프를 돌리느라 들어간 연료가 타고 남은 가스로 뿌려지는 게 검은 연기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효율이 높고 그 어떻게 보면 추력이 큰 엔진들 요즘 선진국에 쓰고 있는 방식은 그렇게 타고난 발생 가스 속에서도 연료가 일부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걸 도로 연소기 메인 연소기로 넣어가지고 그것도 태워가지고 다시 태워가지고 더 추력을 증가시키는 데 쓰는 그런 방식을 다단 연소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그 차세대 발사체는 2단으로 구성되고 다단 연소 방식이 적용돼서 500톤급 그 엔진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단 연소 방식이면은 네. 엔진의 무게가 더 커지는 건가요? 엔진 무게는 일부 더 커질 수도 있겠으나 그거를 다 포함해도 기술자들이 공학자들이 봤을 때 발생시킬 수 있는 추력값이 500톤이라는 얘기는 탑재할 수 있는 탑재체가 지금은 아까 사무관님 말씀하신 1.5톤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거에 뭐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그 훨씬 큰 톤수를 탑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거를 실지 않는다면 또 뭐가 가능하냐? 정지궤도 위성을 올리거나 아니면 달 탐사가 가능해질 정도로 먼 곳까지도 어떤 물체를 탐사물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훨씬 먼 곳까지도 한국인의 힘으로 그 위성체든 사람이든 무언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책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누리호는 국가 주도로 많은 이제 협력 업체나 연구기관들이 들어왔지만 그 앞으로의 방식들은 민간과 공동 개발 방식으로 갈 것 같고요. 근데 세계 국제적인 우주 개발 방식이라는 게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같은 이제 다양한 우주 기업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민간 주도 개발로 이제 좀 변화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특히 이제 누리호 본발사부터는 지금 얘기하셨지만 좀 더 이제 민간과 공동 개발을 늘려갈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반 구축 사업으로 공해 우리 나로 우주센터 이번에 발사가 되죠. 거기에 민간 발사체 이제 발사장도 곧 만들어주는 식으로 기반 구축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올 하반기에 계획된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호부터 앞으로 계속 진행될 누리호 발사까지 앞으로의 K 발사체 개발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리호에 관해 깊은 이야기 쉽게 풀어주신 유만선 연구관님과 고준현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누리호 특집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